안녕하세요. 복 잘 내준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가족이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로 분류하여 수급 지원을 해주는 별도 가구 보장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수급 기준 중 하나이면서 매우 중요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는 수급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아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수급 신청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또한 18세가 넘어가더라도 대학생일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예전 장애등급제가 있을 경우에는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분류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해드리지 못하고요. 네이버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시행 규칙이라고 치시고요. 법제처 자료가 나오면 클릭하셔서 2조의 별표 1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질병, 또 부상, 후유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그냥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될 수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경우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신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2개월치, 그리고 또 정신 건강에 어려운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3개월치의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몸이 아파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이 되어야지 무능력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 기록, 특수 촬영 기록, 약물 치료 기록 등등의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평가받기 유리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병원에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종종 불편하신 분들 중에 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야, 내가 병원에 치료받아봤자 낫겠어? 라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안 다니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데, 그러시면은 절대 근로능력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데 이게 병원 가서 낫는 병이 아니라고 안 가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다니세요. 약을 안 먹더라도 병원에 꼭 가셔서 진료를 받으세요. 외래를 다니시고 약을 받아보세요. 꼭. 한 가지 다행인 건 2020년부터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체 능력 점수가 낮은데 인지 능력 점수가 높아서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나왔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허리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근로능력 평가하는 담당자가 가서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신체적인 문제는 있는데 인지적인 문제는 전혀 없네요. 말을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시네요. 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근로 무능력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정말 어이없는 경우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있었고요. 혹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준이 완화되고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꼭 서류를 잘 준비해서 다시 신청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요양 1급에서 5등급 판정받은 분들이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장기 요양 등급은 노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의 분들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거 있잖아요.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분들이 해당됩니다.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 그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중증 질환은 암 환자분들 중증 질환이죠. 중증 질환은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5년간 유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근로 능력이 있지만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가르쳐줘요, 잘. 네,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는 분들.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분들. 요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병이죠, 간병.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구나, 가족이 양육을 하는구나, 이 가족이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일곱 번째입니다.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분들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 공무원들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우인데요. 임신 중에 있는데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중에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도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있거나 그리고 출산하고 6개월 미만인 여성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신증명서, 임신확인서 병원에서 띄어가면은 수급으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는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이 근로능력 평가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 수급 신청을 할 때 조사 항목에 있어요. 근데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지 못한다, 근로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주거급여는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내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 아무것도 못 받아 라고 오시지 말고 꼭 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완화가 된 거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 아까 얘기했던 어이없는 상황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이없이 근로능력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청하다가 탈락하신 분들께서 꼭 다시 심사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받는 법 4번째 시간으로 수급자의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